수업이요? 응, 요즘 영어 배우고 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겨우 공짜로 하는 주민센터 수업 아니에요? 그보다 손주 재롱잔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민영의 말투에는 당혹감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 내 인생에도 중요한 일이야. 손주가 율동하는 걸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애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선영은 처음으로 강한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 나는 못 간다. 대신 영상 찍어서 보내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3세 박선영은 깊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검은 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빛나고 있었다. 작은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혼자 사는 집이었고 이제는 익숙해야 할 적막함이었지만 가끔은 이 적막이 너무 깊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세월이 묻어있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이젠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선영은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선영의 삶은 오롯이 아들 강영석과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왔다. 선영의 유일한 가족인 형석은 이제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었다. 결혼 후 형석은 점점 멀어졌고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선영을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로만 여기기 시작했다. 며느리 최민영 역시 친정과는 다르게 시부모에게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선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거 선영이 결혼했을 때 선영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선영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결혼 초반부터 남편과 함께 경제적으로 고생해야 했고 겨우겨우 집 한 채를 마련했을 때는 벌써 30 중반이 넘어 있었다. 그 와중에 형석이 태어났다. 그 순간부터 선영의 인생은 형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삶이 되었다. 형석아, 엄마가 꼭 너 대학 보내줄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응. 엄마, 나 나중에 의사 될 거야. 어린 형석은 선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선영은 형석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투잡 때로는 쓰리잡까지 했다. 식당에서도 일했고 시장에서도 물건을 팔았다. 그저 형석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만 있다면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괜찮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을 얻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은 자신을 보살펴야 하는 선영을 걱정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렇게 몇 년을 견뎠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선영 곁을 떠났다. 그토록 애쓰며 함께했던 사람을 보내고 나니 텅 빈 집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선영은 형석을 위해 살아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석이 결혼을 하게 되자 선영은 기뻤다. 민영아, 우리 형석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결혼 후 형석은 점점 바빠졌고 연락도 뜸해졌다. 민영 역시 선영을 자주 찾지 않았다. 그러다 손주가 태어나고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선영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응, 그래. 좋아. 아, 그런데요. 요즘 저희 일이 많아져서 그런데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처음엔 흔쾌히 손주를 돌봐주었다. 그러나 점점 돌봐주는 횟수가 많아졌고 경제적 지원도 자연스럽게 요구받기 시작했다. 엄마, 이번 달에 우리 애 학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영은 점점 더 형석의 가정을 뒷바라지하는 위치가 되어갔다. 그렇게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선영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살아볼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공부를 포기했지만 이제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윤태수가 찾아왔다. 선영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냥 집에서 지내지. 가끔 손주 봐주고. 야, 이제 네 인생 좀 살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렇게 선영은 오랫동안 망설이던 결심을 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형석과 민영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을 선영은 알지 못했다. 얼마 뒤 선영은 형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들어 형석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형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선영은 전화를 걸면서도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망설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형석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그래, 바쁜 건 알지. 그런데 애는 잘 크고 있니? 응, 잘 크고 있어. 요즘 유치원에서 영어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빠. 선영은 형석의 짧고 건조한 대답에 서운함을 느꼈다. 선영은 예전 같았으면 손주가 잘 크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형석에게 길게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볼까 해서. 주말?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민영이랑 친정 가기로 했거든.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회사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어. 미안해. 선영은 전화를 끊으며 속이 답답해졌다. 민영과 친정에는 자주 가면서 자신의 친엄마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생각하니 답답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민영은 언제나 친정과 가깝게 지냈다. 선영이 보기에 민영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분명했다. 결혼 초반에는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서도 선영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했다. 손주를 봐주는 일, 명절 준비, 경제적 지원 등은 여전히 선영의 몫이었다. 민영아, 이번 명절에는 무슨 반찬 해줄까?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저희는 신경 안 써요. 그래도 형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해야지. 괜찮은데 그래도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선영은 민영의 애매한 태도에 한숨이 나왔다. 괜찮다면서도 기대하는 듯한 말투는 어느새 자신이 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민영도 형석과 같이 종종 선영에게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을 했다. 특히 본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면 더욱 그랬다. 어느 날 민영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 몇 시부터? 점심쯤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밤에는 데리러 갈게요. 그런데 내가 그날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도 이번 약속은 중요한 자리라서요.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선영은 고민이 되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었다.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같아 불안했다. 알겠어. 그럼 점심때 데리고 와.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자신이 너무 쉽게 부탁을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선영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선영은 그동안 형석과 민영을 위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왔다. 손주 돌봄뿐만 아니라 종종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보탠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영이 은근한 부탁을 해왔다. 어머니, 사실 요즘 유치원비가 좀 부담돼요. 유치원비?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그렇게나 많이? 네, 요즘은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아이를 키우던 시절에는 생각도 못할 금액이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럼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들 그렇게 키우니까 우리도 맞춰야죠. 선영은 민영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다.
선영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눈치가 역력했다. 내가 형편이 되면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나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손주는 어머니한테도 중요한 존재잖아요. 저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영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민영은 친정에서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시댁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듯했다. 선영은 그날 밤 생각에 잠겼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선영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선영은 다음 날 형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석아, 엄마가 요즘 생각이 많아.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려고 해.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배워보려 해.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형석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엄마가 이제 와서 영어를 배워서 뭐하게? 그 말이 선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선영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형석은 단순히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선영은 형석과 민영은 선영을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선영의 마음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의 부탁은 점점 더 자주 반복되기 일쑤였다. 어머니, 저 요즘 좀 피곤해서요. 애 좀 주말에 하루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 내가 토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낮 동안만이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선영은 그날도 약속을 취소하고 손주를 맡았다. 그때는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영의 역할이 손주 돌보미로 굳어졌다. 명절이 되면 민영은 더 당당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 친정 먼저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다음날 뵈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친정을 먼저 챙기는 민영의 태도는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민영은 더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어느 날 형석도 부탁을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에 태권도 학원도 보내려고 하는데 학원비가 꽤 나가더라. 태권도 학원? 응.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운동도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혹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선영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이미 매달 유치원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태권도 학원비까지 도와달라니 무리한 부탁이었다. 선영의 입에서 무심코 거절의 말이 나왔다. 엄마도 이제 좀 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학원비는 좀 어렵겠다. 그러자 형석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엄마, 손주는 엄마한테도 중요한 존재잖아. 엄마가 도와주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후원자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동안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던 선영에게 민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해요. 오실 거죠? 재롱잔치? 네, 춤도 추고 노래도 해요. 어머니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영은 순간적으로 머뭇거렸다. 재롱잔치가 있는 날은 선영이 영어 수업을 듣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은 내가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요? 응, 요즘 영어 배우고 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겨우 공짜로 하는 주민센터 수업 아니에요? 그보다 손주 재롱잔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민영의 말투에는 당혹감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 내 인생에도 중요한 일이야. 손주가 율동하는 걸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애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선영은 처음으로 강한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 나는 못 간다. 대신 영상 찍어서 보내줘. 그러자 민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시네요. 그까짓 수업 하나 때문에 손주 행사에 빠지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색하게 통화가 마무리되고 그날 저녁
선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형석과 민영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선영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형석과 민영은 선영이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그래도 애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해. 그렇지. 하지만 나도 나한테 필요해. 선영은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 결심했다. 이제는 선영도 자신의 인생을 살 때가 된 것이었다. 선영은 오랜만에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손주를 돌보느라 아침마다 정신이 없었는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편안했다. 하지만 이 평온함도 잠시 선영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요? 아니야.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에 애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손주 돌보기가 선영의 당연한 역할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다. 주말에? 내가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그러세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영아, 이제부터는 내가 손주 봐주는 게 어렵겠다. 그 말을 들은 민영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 이제는 내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쓰고 싶어서. 어머니, 손주를 맡아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싫었어. 그날 저녁 형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제는 내 시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불만이라기보다 그동안 나도 너무 당연하게 너희 부탁을 들어줬던 것 같아. 형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애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렵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엄마, 이제 와서 뭘 새로 하겠다는 거야? 나 영어 공부 시작했어. 형석은 순간 말을 잃었다. 엄마, 진심이야?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와서 영어 배워서 뭐 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형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애 좀 봐줘.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잖아. 선영은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렸다. 너희한테는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니? 나는 너희 손주를 돌봐주는 것 말고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형석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갑자기 이러니까. 나는 그동안 내 시간을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형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휴대폰 너머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선영은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후 민영이 직접 선영을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 그래도 애는 조금이라도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영은 그날 이후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영은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선영은 주방에서 차를 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형석과 민영에게 단호하게 말한 이후로 몇 주가 지났다. 이제는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도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전화도 오지 않았다. 선영은 이제 좀 편해지려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손주를 더 이상 보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 옳은 선택이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였다. 선영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태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수 씨, 웬일이야? 얼굴도 안 보이고 요즘 뭐하고 지내나 싶어서. 그냥 좀 쉬고 있어. 쉬고 있다고? 네가? 선영은 피식 웃었다. 태수는 선영이 쉬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애들한테 이제 손주 봐주지 않겠다고 말했어. 오, 그래? 드디어 선언했구나.
응. 그런데 요즘 자꾸 이게 잘한 일인지 생각이 많아. 왜? 애들이 서운하다고 해? 응. 형석이도 그렇고 민영이도 그렇고 한동안 연락도 안 와. 그래야지. 뭐? 네가 안 해주니까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지.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근데 가끔은 그래도 손주 얼굴 보고 싶고 형석이하고 멀어지는 건 아닌가 싶고. 너 지금 또 흔들리려고 하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또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 들고 이러다 다시 손주 봐주겠다고 할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네 인생도 중요해. 너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잖아. 이젠 좀 너 자신을 챙겨야지.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해봐. 그 말을 듣고 나니 선영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며칠 후 선영은 형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애 생일 파티 하는데 올 거지? 선영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다. 그동안 형석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지만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안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선영은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시간 맞춰 갈게. 생일 파티 당일 선영은 손주를 위해 선물을 사들고 형석의 집을 찾았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손자가 달려왔다. 생일 축하해. 그 순간만큼은 손주의 환한 얼굴이 반가웠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민영은 바쁘다는 듯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형석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엄마, 요즘 잘 지내? 응.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민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 아직도 그거 계속하세요? 응. 재밌어.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영의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다. 선영은 애써 무시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다. 민영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선영과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영어책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지. 선영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도 선영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처음엔 낯설고 어렵던 단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다. 선영은 문득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민영의 부탁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고 누구의 희생을 강요받지도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형석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선영이 손주 돌보는 것을 거절한 이후로 형석은 예전보다 연락이 줄어들었고 민영은 더욱 냉담해졌다. 휴대폰을 바라보던 선영은 형석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형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형석아, 웬일이니?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요즘 우리 너무 힘들어. 선영은 순간 긴장했다. 왜? 무슨 일인데? 유치원비도 부담되고 애 돌볼 사람도 없고 엄마가 예전처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다시 이 얘기였다. 형석아, 나는 너희 돕는 게 싫어서가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내 삶을 찾고 싶어.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깟 영어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 말에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희한테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손주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도 있는 사람이야. 숨을 고른 선영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형석아, 네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네 아이는 네가 키워야 해. 형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민영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해요. 민영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래. 저희는 어머니가 너무 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머니 도움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민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영은 결국 인상을 쓰며 집을 나섰다. 며칠 후 선영은 태수를 만났다. 그래서 애들이 아직도 너한테 기대고 있어? 응, 이제는 단호하게 말했어. 내 인생을 살겠다고. 잘했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들은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어디로? 영어 공부한 김에 미국이나 영국을 가볼까 해.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생각했다. 형석과의 관계는 서먹해졌지만 선영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형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석아, 나는 네 엄마지만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어.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해.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선영은 며칠 동안 휴대폰을 멀리했다. 형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답장이나 다른 연락은 없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손주가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시간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선영은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허전하거나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다. 선영은 더 이상 민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형석의 부탁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선영은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했다. 그날 오후 선영의 현관 벨이 울렸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민영이 서 있었다. 웬일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셨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영은 조용히 민영을 바라보았다. 민영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손주를 안 봐주신다고 했을 때요. 그랬겠지. 하지만 돌아보니까 저희가 너무 어머니를 이용한 것 같기도 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민영은 그 차를 들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 말에 선영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선영은 민영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비록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선영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영이 돌아간 후 선영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여행 갈 곳 대충 정했어. 진짜? 어디로? 영국이랑 프랑스 생각 중이야. 정말 대단한데? 선영은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선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비행기 티켓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결정을 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여행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결제할 예정이었다.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은 이제 선영을 붙잡지 못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그때 마침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름 아닌 형석이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형석아, 웬일이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너희는? 그냥 애도 어린이집 다니고, 민영이도 요즘 바쁘고. 형석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선영은 조용히 기다렸다. 엄마, 여행 간다며? 그래.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야. 엄마, 혼자 가는 거야? 아니,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 형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에 머금고 있던 말을 내뱉었다. 엄마, 점점 우리랑 멀어지는 것 같아. 멀어진 게 나 때문이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 선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형석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그래. 형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엄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래.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해외여행을 앞둔 밤, 선영은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려 했다. 휴대폰을 보니 형석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선영은 미소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형석아. 나도 사랑해. 이틀 뒤 선영은 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다. 드디어 선영이 꿈꿨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형석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 선영은 이번에도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형석아. 다녀와서 보자. 선영은 다시 고개를 들어 출국장 안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건 선영에게 더 이상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다. 비행기는 장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공항 내부는 분주했고 낯선 영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선영은 미리 공부한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러고는 자신 있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어딘가 투박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리고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선영은 스스로를 칭찬했다.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묻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선영은 미리 예약한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접수대 앞에서 직원과 마주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영어로 물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은 선영의 여권을 확인하고 키를 건네며 선영을 크게 반겼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를 받았고 자신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선영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에 들어와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선영은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여행 첫날 밤, 선영은 호텔에서 형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그럼 호텔도 잘 찾았고 다 영어로 해결했어. 정말? 우와, 대단하네. 형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냥 존경스러워. 형석아, 엄마도 처음엔 걱정됐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형석은 조용히 웃었다. 엄마, 너무 멀어지지는 마. 멀어지지 않아. 이제야 비로소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같아.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편히 쉬라는 인사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런던을 시작해 프랑스까지 여행한 후 선영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선영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집에 도착하자 형석과 민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너무 반가워요. 여행은 어땠어요? 정말 최고였어. 나중에 너희도 가봐야 해. 이제 선영은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선영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엄마, 우리가 바랬다면 뭘 얼마나 바랬다고 그래? 남들은 이런 거 해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우릴 못 쫓아내서 안달인 건데?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죠. 저희가 그렇게 싫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엄마는 복에 겨운 거라고 할걸? 그래? 그렇게 복에 겨워서 매번 나이든 엄마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인 거야? 내가 언제 한번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산 적 있어? 다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서 살았지. 내가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잘 챙겼는데. 우리 같은 효자 없어.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 찾고 가끔 실은 내색하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생색내는 게 챙겨주는 거야? 정말 엄마를 위한 게 뭔지 모르겠어? 너도 같은 여자면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매번 말로만 엄마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야? 올해 66세가 된 정혜숙 씨의 사연입니다.
해숙 씨는 최근 널찍한 40평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방 2개가 있는 적당한 크기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근처에 병원이나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던 정숙 씨는 이제야 비로소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절 남편과 결혼한 해숙 씨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10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2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엄마, 나 이번에 이사하고 시부모님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음식은 어떤 걸 해야 해? 나 가뜩이나 요리도 못하는데 당연히 집들이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말이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지.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시부모님이랑 아가씨네 정도만 오지 뭐. 다 해봤자 8명 정도일 거야. 애들도 있다 보니까 음식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어머님 매콤한 거 좋아하신다는데. 기다려봐. 엄마가 대충 메뉴 짜서 알려줄 테니까 주문하던지 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집들이 음식은 정성으로 해야 한다는데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될까? 해숙 씨에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민석 씨와 민정 씨입니다. 2 자식은 결혼 전까지는 함께 살았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주 찾아오며 온갖 요구 사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넓디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북적거리는 것이 훨씬 나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왕 하는 거 엄마가 좀 도와줄게. 그래야 너도 점수 좀 따고 그러지. 거절할 만도 하지만 오늘도 해숙 씨는 기꺼이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억눌려 있던 것처럼 자신의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도 충분하지만 아직도 자식들을 뒷바라지 해주어야 하는 주부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려고 커피 한 잔을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날이 그립기도 했고 이내 서글픈 마음까지 몰려왔죠. 집안일, 자식들 챙기기, 손주들 돌봐주기. 늘 그래왔기에 그 속에서 자신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고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어주었던 남편이 떠나고부터는 더더욱 그러했죠. 엄마 덕분에 잘 끝냈어. 사돈들은 돌아가신 거야? 응, 음식 맛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 엄마랑 같이 자리하면 어떠냐고 그러셨는데 다음에 시간 한번 내줘. 식사라도 같이 하게. 그러지 뭐. 맛있게 잘 먹었으면 그만이야. 엄마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래서 엄마 계좌로 30만 원 보냈어. 그런 거 안 보내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그래, 알았다. 잘 쓸게.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진이 다 빠진 해숙 씨는 쓰러지듯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고 쉽사리 무거운 느낌이 가시질 않았죠. 급기야 열도 나고 몸에 오한이 심하게 들어 응급실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밤새 해열제를 맞고 결국 입원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해숙 씨. 반나절이 지난 뒤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몸이 많이 상해 있으십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좋고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탈수 증상도 있고 여러모로 영양 불균형도 있으시네요. 입원하신 김에 추가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이틀 정도 병원에서 지내시면서 푹 쉬다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이제는 정말 나도 내 자신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 이게 무슨 꼴이야? 해숙 씨는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몸이 망가져야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숙 씨를 덮쳐왔습니다. 걱정할까봐 일부러 입원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해숙 씨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마트에서 배송된 물건들이 한가득이었죠. 주문자 이름은 며느리 박주리였습니다. 아가, 이게 뭐냐? 행운마트에서 뭐 배송이 왔는데.
어머니, 그거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게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밑반찬 좀 부탁드려요. 그이가 어머니 반찬 아니면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긴 했지. 근데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데 네가 하면 안 되는 거니? 이미 배송도 다 됐는데요. 이따가 저녁에 갈 테니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그이가 오늘 저녁에 집밥 먹자고 했거든요. 결국 태어나자마자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아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기다리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집안까지 정리하니 하루가 모자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주리 씨가 혜숙 씨의 집에 방문해 간단히 인사치레를 하고는 만들어 놓은 반찬 꾸러미를 챙겨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 머물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데 반찬만 가지고 휙 가버리는 꼴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민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에 계세요? 그렇지. 내가 어딜 가겠니? 근데 왜? 아니, 집사람 애들 데리고 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다녀온다고 해서요. 집에서 혼자 밥 해먹기도 그렇고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저녁 좀 차려주실 수 있나 해서요. 뭐? 애미가 너 먹을 것도 안 해놓고 갔어? 얼마 전에 내가 반찬도 해다 줬잖냐? 이것저것 먹다 보니 뭐 남은 게 없네요. 엄마도 혼자 드시기 적적하니까 같이 먹어요. 에휴, 알았다. 먹고 싶은 거 있니?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바람에 저녁을 차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부탁이고 한두 끼야 같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매번 이러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혜숙 씨는 고분고분 반응하며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무엇을 해주어야 잘 먹었다 소리를 할까 싶어 이것저것 뒤져보기 시작했죠. 주말이 되어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민석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해도 주말에 출근하는 건 적응이 안 되네요. 이직을 하던지 해야지 원. 어우, 지친다 지쳐. 엄마, 밥 다 됐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자연스레 소파에 드러눕는 아들 민석 씨. 주방에서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는 혜숙 씨는 문득 자신이 너무 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느라 지친 아들의 밥상을 차려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부탁을 해대는 며느리와 딸. 그렇다고 자식들이 살갑거나 혜숙 씨를 도와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식사를 마친 민석 씨는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혼자 남겨진 혜숙 씨는 뒷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어야 했죠. 그렇게 자식들과의 거리감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엄마, 내일 약속 없지? 있었는데 취소돼서 집에 있을 거야. 또 무슨 일이야? 아니, 나 동창 모임 있는데 이번에는 참석해야 해서 애들 좀 맡기려고 그랬지. 지난번에도 애들 때문에 못 가서 얼마나 난리였는데. 김서방은 뭐 하는데? 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같이 가지. 이번 모임이 하필 부부 동반 모임이거든. 그래, 뭐 별 수 있냐? 마음 편히 다녀와라. 애들 먹을 간식 사다 놓고 가고. 매번 고마워. 부부동만 동창 모임에 간다며 손주들을 봐달라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혜숙 씨. 늘 그렇듯 마지못해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아이들을 데리고 온 민정 씨는 아이들을 맡기자마자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숙 씨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으면서 무조건 자기들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죠. 아무튼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 다녀올게. 오늘 늦는 거니? 술도 한잔 하다 보면 늦을 것 같아. 아예 내일 데리러 올 수도 있고 말이야. 뭐라고? 그래서 짐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왕 봐주기로 한 거면 기분 좋게 봐주면 덧나? 사람 마음 불편하게 왜 그래? 미안하다. 마음 편히 다녀와. 애들 잘 보고 있을게. 혜숙 씨는 민정 씨와 사위를 내보낸 뒤 한숨을 푹 내쉬며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손주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고 가져온 장난감을 널브러뜨리며 놀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다 내 팔자 내가 꼬은 거지 뭐. 그렇게 손주들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뒤 미리 끓여둔 부드러운 미역국에 밥을 말아 저녁을 챙겨 먹인 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신나게 놀았던 모양인지 손주들은 금세 잠이 들었죠. 그날 밤 혜숙 씨는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는 곤히 잠든 손주들을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선 잠을 자며 깨었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엎지른 손주들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죠. 한참 흘린 우유를 닦고 마무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 민석 씨였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아니, 지금 말이다. 혜숙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말을 끊더니 자신의 말을 해버리는 민석 씨. 다름이 아니라 저희 반찬 좀 해주세요. 집사람 손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반찬이 없어요. 네? 애미가 손을 다쳐? 네. 일하다가 다쳤나 봐요. 밤에 응급실 다녀왔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랬어. 많이 아팠겠네. 그래서 말이에요. 반찬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손을 다쳐서 음식을 못한다는데 또 별 수 있나. 혜숙 씨는 또 한 번 주방에 한참을 머물러야 하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민정이네 애들을 봐주고 있어. 애를 둘씩이나 보면서 반찬까지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다. 근처 반찬 가게도 있고 바로 옆에 시장 있으니 사 먹으면 안 되겠니? 사 먹으면 엄마가 해준 반찬 맛이 안 나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엄마 반찬이 맛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애들을 뒤로하고 음식하느라 정신 팔 순 없잖니. 재료도 없고 장 보러 갈 시간도 안 되고 말이다. 해주기 싫으세요?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번에는 사 먹어라.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하시네요. 뭐라고? 민석 씨의 말에 순간 기가 막혀버린 혜숙 씨.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아들 민석 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5살, 7살 두 아이들을 돌보며 반찬을 한두 가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없는데 종일 부엌에 서 있을 자신도 없었고 벌써부터 에너지가 소모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당연하게 반찬을 해줄지 알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민석 씨의 말을 곱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안중에 혜숙 씨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살짝 기분이 상한 혜숙 씨도 조금 더 단호한 어투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나도 정신이 없어. 미안하지만 배달 음식을 해 먹던지 시장 가서 반찬 사오던지 해라. 그러자 서운하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아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식모도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와 짧은 통화를 끝낸 혜숙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죠.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맨날 이런 식으로 살면 사는 것이 말이 아닐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 할머니, 이거 과자 주세요. 저 과자 먹고 싶어요. 과자를 꺼내달라는 손주의 말에 아주 잠시 동안의 사색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혜숙 씨에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죠. 민정 씨는 모임을 하고 난 뒤 피곤했는지 오전 내내 통화가 되지 않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초췌해 보이는 얼굴. 왔니? 애들이 너희들 찾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나마 유성이는 좀 컸다고 얌전한데. 이제 나도 둘은 벅차구나. 우리 애들이 다른 집에 비하면 얌전한 편이야. 그건 그렇지. 나도 나이가 드니 힘에 부친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전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숙취 때문에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잤지 뭐. 애 엄마가 말이야.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오랜만에 나간 거잖아.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마셔. 어휴, 말을 말자.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아? 생각을 해봐라. 너는 언제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만 할 거야?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언제까지 엄마일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도 있고 김서방도 있는데 왜 갑자기 무게를 잡아? 무게를 잡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팔 청춘이지는 않잖아. 맨날 반찬 해다 줘. 뭐 해줘라 하면 다 들어줘. 나는 언제 쉬니? 당황스럽게 왜 그래 정말? 나는 매 순간이 당황스럽다. 긴 말 할 것 없어. 애들 너희들 많이 기다렸다. 데리고 가. 숙취 때문에 연락도 잘 되지 않던 딸에게 서운함이 북받쳤습니다.
함께 온 사위도 힘이 드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힘없이 손주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색하며 이야기하니 당황스럽다며 자리를 피해버리는 민정씨.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왜 진작에 이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시간이 흐르고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혜숙 씨는 명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저 즐겁고 행복했지만 요즘엔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 부담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올해도 또 명절이 다가오고 그동안 자식들을 챙기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다 안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피곤하고 지칠 뿐이었죠. 그래도 대답은 해야 하기에 머뭇거리다 며느리와 이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글쎄다. 올해는 그냥 간소하게 지낼까 싶은데. 너희는 어디 여행이라도 안 가니? 가려고 계획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냥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해서요. 솔직히 나도 많이 지쳐서 뭘 하기가 좀 그래. 그럼 따로 음식 같은 거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언제 그 많은 걸 다 하고 앉아 있어. 그냥 이번에는 따로 밖에서 외식이나 하면 될 것 같다. 음식하고 그러면 내 몸이 축날 것 같아. 힘드시긴 하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며느리에게 이번 추석 명절에는 따로 음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히 차려 먹고 굳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면 외식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마무리하고 낮잠을 좀 자려는 찰나, 민석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석아, 좀 전에 네 안 사람이랑 통화했는데 무슨 일 있어? 엄마, 이번에 명절에 음식 안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힘들어서 이번에는 좀 쉬려고 해.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뭘 어떻게? 각자 집에서 보내던지 하면 되지. 난 좀 쉬고 싶구나. 요즘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간다던데. 너흰 따로 보낼 생각 없니? 각자 보내는 게 편하지 않겠어? 이 사람 친정도 없고 저도 어디 가려면 다 돈인데 갑자기 이렇게 정해버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민정이네도 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더러 음식을 해야 한다는 거야?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니? 그래도 명절인데 모처럼 식구들 모이는데 식사 정도는 같이 해야죠. 그럼 음식이 필요하고요. 명절에 배달시키면 할증료도 붙어요. 입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보다 해먹는 게 더 절약되는 거죠. 엄마가 힘들다고 했잖니. 그렇게 우기는 이유가 뭐야? 나가서 식사 한 끼 하고 각자 알아서 쉬면 좀 좋아? 왜 그렇게 못 와서 난리야? 엄마, 저희 같은 자식들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가끔 보면 엄마 정말 특이한 거 알아요? 내가 특이해? 아니, 남들은 자식들 오라고 난린데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니 안 특이해요? 이해가 안 되는구나. 각자 좀 보내자니까 왜 그러는 거야?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애들 서운해서 어떡해요? 하다못해 이제는 손주들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아들 민석 씨. 결국 이번에도 혜숙 씨는 자식들이 아니라 손주들을 생각해 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못한다고 몇 번이나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면 이번에도 음식 조금만 하면 되겠지. 근데 나 혼자는 힘드니까 너희들도 와서 도와라. 알겠니? 네. 뭐 그 정도야 어렵지 않죠. 그 말에 호언장담하듯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하는 민석 씨. 혜숙 씨는 집 근처 재래시장에 들러 하나 둘씩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도 손주들이 먹을 거라 비싸도 더 부드럽고 먹기 좋은 부위로 골랐고 과일도 모나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명절. 아니나 다를까 전날에 선뜻 도와주러 오겠다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딸 민정 씨는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쳐도 당당하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던 민석 씨도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으니 서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온 민석 씨와 민정 씨네. 결국 이번에도 모든 음식은 혜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밥 다 먹었으니 설거지 좀 도와라. 난 너희들 가져갈 음식이랑 과일 좀 소분할 테니. 그러자 모두가 벙찐 표정으로 혜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일을 시키나 싶은 눈치였죠. 왜들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설거지 하라는 말이 신기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참한 꼴인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순간 열이 받기 시작했죠. 설상가상 핑계랍시고 되는 말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애들 숙제 좀 봐줘야 해서요. 학원에서 밀린 숙제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데 조금만 봐주고 나올게요. 그럼 민정이 네가 하면 되겠네. 엄마, 나 시댁에서도 일하고 왔는데 친정인데 좀 쉬면 안 되는 거야? 김서방도 있고 오빠도 있고 말이야. 애들도 봐야 하는데. 이것들이 진짜 너희들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거 하나 못 도와줘? 어떻게 된 게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 짧게 굵게 호통을 치자 모두가 놀라 해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잔뜩 화가 난 해숙 씨는 안 되겠다 싶어 자식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해? 내가 이럴까봐 각자 알아서 보내자고 했어 안 했어? 굳이 명절인데 여기까지 와서 숙제를 하는 건 뭐고? 민정이 너는 애를 너만 보니? 김서방이 보고 너는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야. 시댁에서 일하고 온 거 누가 몰라? 오며 가며 하느라 힘들기도 하겠지. 근데 나 혼자 일하고 너희들이 먹고 난 거 뒤치다거리는 내가 혼자 다 해야 해. 내가 니들 엄마지 식모니? 아니,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네가 더 잘 알잖니? 내가 음식 안 하고 쉬겠다고 각자 알아서 쉬자고 했는데도 기어이 음식하라며?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 입 배부르니 쉬기 바쁘고 휴대폰 하기 바쁘고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가족이야? 어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다 필요 없으니까 쉬던 말던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라. 정말 왜 그러세요? 밥 잘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너희들만 좋았겠지. 밥 먹으면서 먼저 먹어보라는 말이라도 해봤어? 고생했다라는 말 정도는 해봤어? 그저 입으로 처먹고 내뱉고 하는 것만 알 줄 알지. 아, 나가지 않고 뭐더래? 숙제도 집에 가서 하고 쉬는 것도 각자 집에 가서 쉬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해숙 씨의 호통에 자식들은 모시기는 척자리에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어 속상하기 그지없었죠.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 했었습니다. 여보, 어쩌자고 날 두고 먼저 떠났어. 그래도 당신 있을 땐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내가 말년에 무슨 고생인가 싶다. 이게 다 내가 자초한 일이겠지? 내 팔자련이 해야겠지? 기름때가 잔뜩 껴있는 그릇들을 있는 힘껏 닦으면서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신세 한탄도 하고 한숨도 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더군다나 손주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내뱉지 않으면 자식들이 몰라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깨달은 게 있겠지 싶었지만 자식들은 눈치가 없는 듯 했습니다. 3달 정도가 흘러 한 해의 끝자락에 닿은 순간 어김없이 자식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딱딱하게 전화 좀 받지 마세요. 아직도 꿍에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지. 무슨 일이냐? 그 말이 아니라고 말은 못한 해숙 씨.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자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곧 이어 말을 하는 민석 씨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사람이 물어봐서요. 민정이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 안 한다. 네? 뭐라고요? 안 한다고? 추석 때 그 난리를 피웠는데 나더러 김장까지 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참 속도 좋다. 어떻게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부탁을 또 해? 제가 뭘요? 그냥 물어보기만 한 거잖아요. 내가 김장한다고 하면 하는 김에 같이 해달라고 할 거 잤냐? 재료값 몇 푼 쥐어주면서 말이야? 난 그렇게는 안 할란다. 왜 또 그러실까? 뭘 왜 또야? 이번에는 사 먹어. 나도 미리 주문해놨다. 그리고 김장철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다. 하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진짜 이해하려다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알겠어요. 답답하다는 말투로 전화를 끄는 민석 씨. 사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해숙 씨는 여행을 가든 가지 않든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늘어지게 잠도 자보고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셔보고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거칠게 아들과 통화를 끊은 뒤 민정 씨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다고 했던 날, 혜숙 씨는 TV로 보고 싶던 영화를 검색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온 힘을 다해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어 숙성시키고 뒷정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삐삐삐 삐삐삐 문이 열립니다.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누를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영화에 심취해 있던 혜숙 씨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순간 거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며. 왜 집에 있어? 어라? 진짜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담양인가 어디 가신다면서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졌고 혜숙 씨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 말이죠.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민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저희가 김장하자고 할까 봐서요. 그래, 거짓말 좀 했다. 근데 니들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주말도 아닌데 왜 여길 왔어? 원래 김장 시즌이라 다들 시간 맞춰서 이틀씩 휴가 썼어. 근데 엄마 여행 안 가고 그랬으면 김장 좀 하지. 우리 집 김치 떨어져서 오빠네랑 밥 먹은 김에 잠시 들린 거야. 비밀번호 까먹어서 오빠랑 같이 왔어.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해? 아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쉬고 싶어서 거짓말 좀 했다. 그게 죄냐? 죄는 아니죠? 근데 다르고 다르다고 여행 가신다면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지금 이 어이없는 상황을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힘들어서 김장하기 싫다고요? 말했었다. 너희가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지.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황당할 게 뭐가 있어. 난 분명히 말했다. 집에서 쉬든 어딜 놀러 가든 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더 이상 니들한테 치여서 하는 게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맨날 바라기만 하고 정작 엄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잖냐. 나도 이젠 지쳤어. 모든 게 힘들다고. 그래서 좀 쉬겠다고 거짓말 좀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니들이 내 말 들을 것 같니? 엄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뭘 그렇게 바랬다고 그러세요? 남들은 이런 거 해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우릴 못 쫓아내서 안달이신 건데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맞아, 엄마. 우리가 바랬다면 뭘 얼마나 바랬다고 그래? 남들은 이런 거 해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우리 못 쫓아내서 안달인 건데?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죠. 저희가 그렇게 싫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엄마는 복이 겨운 거라고 할걸? 그래? 그렇게 복에 겨워서 매번 나이 든 엄마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인 거야? 내가 언제 한번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산 적 있어? 다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서 살았지. 내가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잘 챙겼는데 우리 같은 효자 없어.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 찾고 가끔 싫은 내색하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생색내는 게 챙겨주는 거야? 정말 엄마를 위한 게 뭔지 모르겠어? 너도 같은 여자면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매번 말로만 엄마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야?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혜숙 씨는 잔뜩 화가 나 한참을 쏘아대는 두 사람의 말을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는 사실에 대해 미안하긴 했지만 그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자신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두 사람과 말싸움을 할수록 혜숙 씨는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 이웃 주민이 찾아오는 바람에 흐름이 깨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혜숙 씨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껏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을 하기로 한 것이었죠. 니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할 말은 없다. 그런데 이건 알아도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야. 적어도 남은 인생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뭐 어쩌시게요? 또 거짓말이라도 하시게요? 한결같구나.
나 이 집 팔고 이사 가련다. 니들 결혼하면서 집 한 채씩 해주고 아버지가 여윳돈도 물려줬다. 그 이후로 재산 상속되는 건 없을 거야. 내가 죽으면 모를까? 엄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 집 팔고 살기 편한 곳으로 이사할 거다. 지금 사는 집 너무 넓고 내가 혼자 쓰기엔 버거운 부분이 있어. 그러니 이제는 숨통 좀 트이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니? 그럼 저희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어디서 모여요? 그건 내가 정할 게 아니지. 너희 집도 있고 민정이 니네 집도 있잖냐. 정 안 되면 밖에서 식사 한 끼 정도만 하고 흩어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살다간 4명이 못 살 것 같아서 그런다. 그게 너희들한테도 나을 거야. 엄마 망가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 진심 어린 해숙 씨의 말에 두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숙 씨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동안 가족들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고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삶 속에서 자식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해숙 씨는 집 근처 동네 부동산을 다니며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즐비한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침실과 거실, 다용도 실의 구분이 명확했고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진 최신식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신축 분양을 하면서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사모님, 이 가격이면 거의 거저예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애매하긴 한데 이 가격의 풀옵션인데 완전 만족스럽죠. 진짜 몸만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다. 사모님 혼자 지내시기에도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옷가지들과 간단한 소형가전 몇 개만 챙겨가면 되는 수준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해숙 씨가 새 출발을 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애들 아빠랑 그러시고 나서 좀 서먹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되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사람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조만간 다 같이 찾아뵐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코다리찜 맛집 알아놨어요.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그래, 그러든가. 해숙 씨는 처음으로 혼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셔보기도 하고 혼자 집 근처 주변 공원을 걸어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 전엔 문화센터에 십자수와 서예 수업을 등록하고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생활하는 게 나아지기 시작하니 언젠가 한 번쯤 꿈꾸었던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주도 한 달 살기였습니다. 스스로 비행기 표와 집을 예약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재미도 있고 신선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해숙 씨의 눈치를 보기 바빴지만 말이죠. 나 이번에 제주도 내려가서 좀 오래 있다 올 거야. 집도 알아봤고 당장 다음 주에 내려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주도? 갑자기 무슨 제주도야? 주말에 엄마 쉬면 백화점이나 가자 하려 했는데. 백화점에는 왜? 왜긴 왜야? 엄마랑 다닌 지도 오래됐고 지난번 일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렇지.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선물도 하나 사드리려고. 됐다. 나이 들어서 좋은 거 들어서 뭐하니? 아껴뒀다가 너한테 놨어. 아무튼 난 제주도 가야 하니 그런 줄 알아.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오기보다는 종종 밖에서 얼굴을 보거나 자식들 집에 찾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식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난 뒤 한 달 동안 묵을 집에 짐을 간단히 풀고 바로 옆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좋아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고 여유로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말이에요. 저희가 제주도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싫다. 쉬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찾아와서 회방 놓으려는 이유가 뭐야? 제주도에 여행 오는 거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놀아. 엄마, 그래도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고. 핑계도 좋다. 내가 너희들 뭐 할 때 방해한 적 있니? 이제야 나답게 좀 살아보겠다는데 굳이 회방 놓을 거면 아예 잠적해버리는 수가 있어. 엄마,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라는 이야기야. 엄마 해녀 아주머니들한테 초대받아서 나가봐야 해. 끊어라. 밥 잘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아라. 민정이 이번에 애들 학교 들어가면서 휴직하니 많이 말 나오는 것 같던데 들으셨어요? 들었지? 근데 뭐 나더러 또 애들 봐달라고?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휴직을 하던지 도우미를 쓰던지 알아서 할 문제야. 기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니들도 마찬가지다. 방학 때 뭐 보낸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예 다른 곳으로 말도 없이 이사가 버리기 전에. 알겠어요. 편히 쉬다 오세요. 계좌로 용돈 넣어드렸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시큰둥한 혜숙 씨가 적응이 되지 않는 자식들은 여전히 고전 중이었지만 혜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휴,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진작에 이럴 걸 그랬네. 정혜숙 이 바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이제 낮잠 좀 자볼까? 혜숙 씨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들이 혜숙 씨를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삶 말이죠. 가족들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기로 결심한 혜숙 씨는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